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가 이제 2달 남짓 됐습니다. 한 2년 한 것 같은데 2달 지났고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나와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께 저희가 참 난감한 질문도 많이 드렸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가장 예민하게, 가장 반대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야 또 시청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데려올 때 우리 기자님들이 JTBC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이제 데려온 경우가 많아요. JTBC 이름으로 데려오는데 유튜브인지 모르고 데려온 분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정말 한 100만쯤 되고 그리고 동접자 한 10만 이렇게 나오면 누구를 못 데려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앉힐 수 있습니다. 퀴즈 내고 상품으로 디올백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스트, 여러분이 보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 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용봉 브라더스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뉴스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장르만 브리핑 우리 최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JTBC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JTBC에서 만드는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채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인들 모셔올 때 쉽지가 않죠? 네. 제가 지금 모셔오려고 공들이는 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더니만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얼마나 쉽지.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싫어도 나오죠. 근데 별로 사람도 안 봐. 그러면 나오겠냔 말입니다. 이렇게 막 질문해대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좀 봐주시면 데려오는데 훨씬 더 편해지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부터 좀 가볼까요? 네. 지금 용봉을 너무 기다리시니까 제가 짧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짧게. 네. 지금은 전략 공천 중. 지금은 전략 공천 시대.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 룰을 세팅하고 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또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어제 우리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연을 했잖아요. 네. 어제 딱 맞춰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시당 행사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면서 깜짝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거 사실상 전략 공천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비대위원장이 손 들어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되게 아주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맞는 말이 일견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 현재 상황에서 명백하게 져온 이런 험지에서 도전지라고 하죠. 네. 도전하겠다고 초반에 나서 주시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이 하루 종일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주 잔인한 말을 하나 하십니다. 들어볼까요? 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거 좋은데 계속 지면 봉사할 기회나 있는 거냐? 네. 근데 이분이 꼭 또 계속 적은 분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여기 마포울 당협위원장님 진짜 많이 분노하셨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식 전략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한번 돌멩이 얘기했을 때 신스토 소개를 했었잖아요. 인천 계양에 가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때도 또 같이 단상에 올라갔었고. 거기도 참 그 당협위원장이 있겠군요. 당연하죠. 이분 최소 4년, 길게는 8년에서 12년 준비를 했는데 계속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윤형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말 못했던 심정을 이번에 말했습니다. 이 연고 없는 낙하산 공천에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나도 서운하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뭐 충분히 그럴만하죠. 네, 당연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용과 봉 있잖아요. 천하 용남이네 우리 김용남 의원도 똑같은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어요. 뭐였냐면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 계속 있었는데 수원병을 계속 닦아오면서 공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문규 산자부 장관을 내리꽂았고 놀라운 건 그분은 입당도 하기 전이었는데 소개를 해주고 단상에서 본인은 그냥 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끝났구나 이 생각을 그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탈당까지 좀 이어지게 된 그렇게 그런 됐죠. 상황이네요. 예. 그게 이제 이수정 교수도 영입하고 우리한테 인터뷰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계속 여기 계셨던 그 당협위원장이 있다. 나 그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으로 내리꽂게 되면 당연히 이런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선거 때마다 계속 되는 일이기도 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한 날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동시에 해버려가지고 좀 의미가 퇴색됐다.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한 사람에 의한 공천이 아니고 정말 그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어야 되는데 네, 각 항목을 정하고 점수를 정해서 이 그렇죠.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손들어줘 버린 꼴이 네. 되니 거기 좀 퇴색이 됐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말이 중간중간에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주저없이 말하는 분인데 계속 말 길게 하다가 쉬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조금 보였어요. 근데 이에 대한 비판을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창준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네. 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고 싶어서 졌느냐. 전국을 서울을 다 험지로 만들어 놓고 반성은 없이 당신은 정청래에게 못 이기니 나가라. 그게 책임 있는 말씀인가.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은 말장난이다라고 어제 한 라디오 나와서 또 비판을 했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다음은 다시 준연동형입니다. 다시 준연동형. 네. 그 선거제를 뭐 여야가 어떻게 바꾼다 말이 많았는데 네네. 여기로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왜 네, 한숨을 선거제 쉬고 얘기를 하면 네. 쭉쭉쭉 빠지시니까 또 짧게 갑니다. 네. 아직도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선거를 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가는 그러니까 그렇죠. 하던 대로 가는 합의가 거 안 되면 네. 원래대로 준연동형으로 네. 가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갈까 연동형으로 할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원래 병립형에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그냥 준연동형으로 가겠다 혹은 연동형으로 가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심플하게만 보면 준연동형으로 가면 또 위성정당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높죠. 거고 병립형으로 가면 그냥 한 당 안에 그냥 다 같이 그렇죠. 갈수 있는 비례를 거고. 따로 뽑으니까 그냥 비례 투표를 따로 하면 그걸 정당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연동형은 내가 비례 투표를 해도 네. 일단은 정당 그 투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에 얘네는 배분한 의석수만큼 이미 나왔어? 그럼 비례를 네. 안 줘. 얘네는 더 많이 나왔어? 비례 안 줘. 근데 그 비례 득표율보다 더 적었어? 그럼 비례의원으로 채워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거대 양당보다는 군소 정당이 진입하기 조금 더 좋은 제도라고 네.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근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그 치열한 협상 끝에 준연동형을 도입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위성 정당이 막 나오지 않았어요. 네. 더불어 시민당이 나오고 네. 뭐 이제 계속 사실상의 그냥 비례대표형 정당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차라리 병립형이 낫지 않겠어 얘기가 됐다가 다시 네, 지금 뭐 자매 정당이라고 말하는 당이 스멀스멀 이제 냄새를 풍기기 위성도 아니고 이제 자매입니까? 사실상의 위성 정당이고 네. 그것이 곧 자매 정당이고 뭐 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부르면 될 거 말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의원이 지금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이뤄내야 한다. 반윤 개혁 최대 연합. 네. 그러니까 이제 너네 반윤 할 사람 싹 다 모여. 이것도 빅텐트예요. 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열린민주당, 뭐 네. 사회민주당, 그다음 기본소득당, 뭐 정의당도 가능 안 할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등등등등 네. 제 정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세력들이 있고, 근데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모여. 그래서 별도의 비례용 정당을 만들자, 네, 네, 비례 연합 정당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럼 비례를 하나도 못 낸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 하죠? 이게 보통은 그 공천권자가 비례대표에 자기의 이제 측근들이 많이 꽂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왜냐면 영입 인재들을 다 지금 지역에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그럼 민주당도 같이 해. 일부 분배를 좀 해가지고 아예 비례용 정당을 만들자. 아, 민주당의 뜻도 반영이 되는.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도 일부 집어넣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건 시민사회에서도 그리고 정치 언론들이 계속 민주당에 압박해온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제 합의가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준연동형으로 또 가거나 연동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 당들은 그러면 나중에 합당을 하느냐? 더불어시민당은 다 들어왔거든요. 그때. 근데 이거 합당하지 않고 그냥 공존하면서 연대한다. 라는 게 누구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이분들의 계획이에요. 왜냐면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반윤 전선을 따로 이제 비례하고 대여 투쟁 과정에서 힘을 합쳤다 풀었다 합쳤다 풀었다 한다. 당은 우린 전송을 시킬 거다. 네. 근데 또 해보면 또 막상 그렇죠.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건 또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선거제 관련돼서는 아마 다시 준연동형으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 어떤 뉴스 있습니까? 세 번째는 슈카 둥절입니다. 슈카? 네. 아, 슈카월드 슈카. 네, 슈카월드의 슈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이번에 제가 그 전국 단위 민생 토론회에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또 대통령 애정을 사랑이, 갖고. 대통령 사랑이 지극합니다. 네, 또 재밌었는데 어제도 그 슈카 월드의 슈카가 여기 금융 주제로 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열렸거든요. 워낙 대중적인 인기도 많고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좀 뭔가 소액 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불렀던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 투자자들도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답도 하면서 대답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가 기업들의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슷한 이익을 낸 비슷한 정도 가격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네, 보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분단된 국가니까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다.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나 회계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약간 대주주 위주로 간다. 재벌 기업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슈카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아닌 거기에 투자를 한 주주들의 결정이 아닌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우리 뭐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결하시려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영부인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최은경 기자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저 또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주주의 의견이 그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배치된 경우들이 많아서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를 아마 슈카월드는 해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세제였습니다. 상속세를 개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있잖아요.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본다. 자, 너네 모두 주가가 오르길 원하고 있지. 자, 기다려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 상속할 때? 네네. 뭐 그렇긴 하죠. 재벌이나 대기업 아니더라도 이제 웬만한 상장 기업들은 가업 승계를 할 때 이게 가장 큰 부담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지. 그래서 일부는 기업을 팔아야 되고 아니면 노동자를 자르게 되고 기술 승계를 못하고 기술을 이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더 너네가 지금 주가가 못 올라서 안절부절하는 거다. 근데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면
그럼 기업들이 부담 없이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상속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이라기보다는 대주주들이. 네, 대주주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강소기업이 돼야 주가가 오르는데 그러려면 상속세를 없애서 아하. 이 기술이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주가도 올라갈 주식 수 주가도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업 승계하기 편하게 해주면 주가 누를 일도 없으니 결국 주가가 올라서 소액 주주들도 오케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논리 구조군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좀 올라가. 아니 같이 일하시는 건 어때요, 윤석열? 아니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논리를 저도 이거 파악을 못했거든요. 네, 네. 최윤경 기자가 그거를 정리 잘 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그 최윤경 되게 기자. 나는 재밌는 거는 진짜 주식 투자가 옛날에 조금만 할 때는 네, 큰 네. 문제가 아니었어 상속세가. 네. 근데 주식 투자를 지금 1,400만이 하고 있어. 국민연금도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셔요 대통령이. 점점 톤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가 올리는 거 너희 목표뿐 아니라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 네. 그러려면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 뭐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또 내린 네, 거군요. 네, 그렇게 야, 참 됐습니다. 네. 굉장한 네, 네. 논리가 또 숨어 있었네요. 그 안에. 그럼요. 네. 상속세를 줄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한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한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도 지적을 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은행들이 네. 지금 이자 장사를 해왔으니까 네. 각성하라라고 했고 네.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반도체 회사는 수익이 6조 원이고 그것도 네. 다 재투자를 한다. 근데 은행권은 수익이 60조 원에 달하는데 음. 재투자는 없이 이자 장사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네. 은행들이 아주 지금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 계속 지금 은행은 계속 가시방석이지만 또 동시에 또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도 맞긴 맞으니까. 네. 자, 대통령의 뜻을 또 완벽하게 저희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네. 자, 다음 어떤 뉴스 있습니까? 다음은 유죄 영건 공수처장입니다. 유죄, 영건. 네. 유죄가 한 건도 없어요? 네, 네. 공수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19일에 퇴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2021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수처장의 네. 초대 처장으로 왔었어요. 초대. 네. 공수처가 얼마나 많은 논란과 갈등과 이런 그 고통 끝에 만들어졌습니까? 공수처에 대한 그때 막 만들 때도 진짜 갈등 많아갖고. 네. 그때 지적은 뭐냐면 옥상 옥이 될 것이다. 그러네. 네, 기억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수사기관을 두면서 이제 국가가 완전 사정국가 되는 거 아니냐. 엄청 여기서 막 이 사람들 다 잡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3년 동안 영건이었어요. 저 이건 너무 놀라운 저는 이거를 또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은데 네.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건이 3건밖에 안 되고 아니 잠깐만 3년 임기인데 네. 3건밖에 안 했어요? 네, 3건밖에 안 되고 그중에 2건은 항소심까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1심은 재판 중이고 나머지 1건은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5차례밖에 청구를 안 했어요. 지금 검찰이 보면 3년 웃지 동안? 않겠어요? 네. 아니. 하루에 5개는 청구할 것 같은데 검찰. 아니 뭔 일을 이렇게 안 해? 네, 근데 그 모두 기각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뭐 능력이 없어요? 이쯤 되면 이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네 보니까. 그렇네요. 워낙 건수도 적고 네. 그나마 한 것도 다 무죄 나오고. 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인력 이탈인데요. 네. 공수처 출범 초기에 임용한 검사가 13명인데 그중에 2명만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건 이렇게 사람이 막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수처? 아니, 사표를 내는데 도리가 없죠. 아. 누구라도 사표를 내면 그냥 받는 거죠, 이거는. 그래요? 네, 우리가 뭐 노예 계약을 하거나 종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이거 때문에. 추가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초반에 있었던 검사 중에는 다 나갔고 다시 뽑을래도 지원자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그동안의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도. 근데 이제 제가 간다고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력은 있어야 하는 네네네. 거니까요. 근데 이제 김진욱 처장이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가 할 말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비판이 많이 나왔겠어요, 진짜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지금 검찰 정권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 정권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공수처로 끌고 갔다고요. 공수처 고발이 되게 수시로 이루어졌어요. 네네. 정치적 사건들이. 근데 하나도 지금 진전을 못 본 거니까. 이제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겸허하게가 아니라 죄송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구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오해가 많았고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당연히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일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수처 검사의 임기라는 거예요. 임기? 네. 3년을 기본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긴 합니다. 3번 정도. 근데 네. 이 공수처 다 해봐야 3번 해도
뭐 12년인 거잖아요. 네. 3년 하고 3번 연임하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생 직장으로 들어오는 전문가들과 달리 이게 지금 신분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 3년 단위 계약직이라고 생각돼서 여기를 별로 좋은 직장으로 보지 않는다. 12년이면 된 거 아닌가? 아, 그래서 몇 년 최대 근속 기간이 정 프로님은? 저요? 네. 저는 직장을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갖고. 아 근데 12년 하잖아. 12년 네.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변호사 하고 하면 네. 공수처 출신 뭐 이러면 잘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안타깝다면서 남기셨으니까 그래요? 전해드립니다. 안타깝대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혼자 빵 터진 거는 네. 그 취재진 이제 퇴임 후에 뭐 하실 거냐고. 어.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어디로 가면 논란이 제일 없을까요?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 어디로 가도 논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아 저희 지금 저 편집자 뽑고 있거든요. 자 공수처장님 일로 오세요. 네.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쉬고 싶다.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이렇게 생각이 없다. 이야기하셨다고 하고요. 네. 또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는 후임을 추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후임 중에서 이제 당연히 친여성향의 후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서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분은 공수처 출범을 격하게 반대했던 분입니다. 아 공수처 출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네. 분이 이제 처장 쭉 이게 네,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그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없앨 기세로 얘기했는데 네. 또 들어가니까 좋은가 봐요. 여가부도 왜? 조용합니다. 다들 여가부도 지금 뭐 최장 기간 계시고 조용합니다, 다들. 네.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나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 나갈 때는 아니죠. 좀 기다리세요. 이거 마지막 아이템이고 마지막 곧 뉴스고, 오십니다. 용봉 브라더스 곧 오고요. 네, 네. 용봉 브라더스가 도착을 했는지를 좀 확인해야 돼서. 네, 이분들이 뭐 시간 아주 임박하게 확실히 유명한 방송인들은 네. 시간을 바투 잡고 오시더라고요. 아, 일부러 그리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네, 올라와. 직전에 오셔가지고 네. 항상 저희를 콩닥콩닥하게 그러지 만드셔가지고. 좀 마세요. 그런다고 뭐 이렇게 출연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마우스복싱의 청년 정치인들은 1시간 전에 와 있잖아요. 아 왜 그래?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네. 이미 그분들은 긴장이 너무 풀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대기하는 중에 1시간 동안 너무 떠들더라고 떠들어. 실전에서는 아무 걸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싼 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네. 김 과장도 항상 3분에서 5분 전에 오시는. 참,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사건 하나 좀 알려주실까요? 네, 수상한 법카, 이상한 전세 거래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관의 삶까지 다 알고 있진 않고 그렇게 또 막 계속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부처의 뭐 1차관 뭐 이런 분들이야 사실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분의 보통- 뭐가 문제가 좀 됐습니까? 네, 내부 승진자라 잘 모르는데 이건 네. JTBC의 빛나는 단독 보도라서 제가 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군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법인카드 문제가 제기됐어요. 음. 그 한 사람 이분이 네. 법인카드를 되게 이제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쓰셨는데 실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음식 가격과 맞지 않은 결제 내역이 여러 개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뭐냐면 거죠? 네. 이 여러 명이 공적으로 밥을 먹었다. 서울 종로구의 고급 한식집에 가서 우리가 9명이 밥을 먹었다. 9명이. 네. 네.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목적으로 9명이 밥을 먹었다. 네. 식사비 26만 원 나왔다. 9명 26만 원. 네, 9, 3, 27, 3만 원 안쪽으로 딱 맞춘 거잖아요. 괜찮네요. 지금. 네. 그 규정을 지켰는데 네. 이 음식점에는 3만 원짜리 메뉴가 없습니다. 3만 원짜리 메뉴가 없다고요? 없어요. 네. 1인당 10만 원대의 코스 요리만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정확히 말하면 저녁에 네. 26만 원을 썼다는 건 단 둘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네네. 3만 원짜리를 먹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 원희룡 그 전 장관도 오마카세 집에서 우리가 여러 명이 먹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 가격대 음식이 없어가지고 논란이 한 번 네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조 차관한테 해명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음식점 난 잘 모른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네. 아 방송이 한번 살짝 터진 모양입니다. 네. 아유 문제가. 역시 또 많이들 오시다 보니까 네. 살짝 한번 좀 터진 모양이에요. 네. 그러나 뭐 큰 문제는 있었나요? 없고요. 네, 계속해서 네. 여러분 플레이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동접자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가 보네. 야, 4,300, 5,000에 터지면 어떡하니? 아니 이것도 아유. 혹시 인터넷 선의 문제인지 한번 하여튼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엄청 빠지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 근처에서 밥을 많이 먹었다. 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집이 강남구 도곡동 자택인데요. 자택이 네. 있는데 근처에 수시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고 소고기 전문점 같은데 고급 소고기 전문점 등심 110g에 98,000원. 야. 야, 진짜 비싸네요. 110g? 네. 150도 아니고 네, 98,000원. 안심. 98,000원? 네, 안심은 12만 원이라고. 이 정도면 우마카세 느낌 아니에요? 진짜 비싸네요. 110이요? 9만 원 못 본 것 같은데. 아. 네, 150에 제가 한 8만 원까지는 봤어요. 아, 근데 진짜 비싸네요, 이거는. 야.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서도 뭐 우주청 설립 관련해서 논의하는데 9명이 30만 원을 썼다. 이렇게 계속해서 9명이 30만 원, 9명이 26만 원, 이렇게 단가를 맞춰주시는데, 그럼 뭐 근데 이제 20g 이렇게 되면은 씩 9명이 모여가지고 약 2인분 정도, 220g 정도를 먹었다. 뭐, 왜 이래? 330 정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집 근처 또 다른 고급 소고기 전문점에서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난다면서 또 9명이 28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이분은 매번 9명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0 이하로 가고 네. 한 7, 8만 원 쓰고 대신 9명이라고 늘 주장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뭐 고깃집, 중국집, 스시집 전부 집 근처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법인카드를 썼대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다 오라고 한 거고 나 운전하는 주무관님이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사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부처에서 먹고 올라오면 그분이 계속 거기에 기다렸다가 자기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네. 그럼 이 사람 야근시키는 거 아니냐. 착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다 부른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변명을 한 거예요. 착하네 이거는. 네. 마음은 곱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기후 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차를 오래 타거나 이런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 지구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집으로 다 모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로? 네. 이분 대단한데. 되게 근데 창조 경제 느낌 아닙니까 이쯤 약간 되면? 임기응변도 뛰어나고 네. 인재인데요 이분은. 네,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기후 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차를 계속 오래 타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지구 환경 고려해서 차. 네. 그러니까 나는 안 탈 테니까 너네 버스 타고 와라 뭐 이런 취지인 건가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다음 또 되게 특이했던 게 네.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아주 오묘한 전세 계약이 있어요. 오묘한 전세 네, 그러니까 계약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가 10억 원 정도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본인- 현재 전세가가 10억이에요. 네, 그렇대요. 네, 본인은 전세금을 18억 원이라고 신고를 해서 거기 18억 원을 내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누구냐? 네. 엄마입니다. 집 주인이 엄마인데 엄마 집에 보통 일반적으로 10억쯤 하는 전세를 내가 18억을 주고 들어갔다고요? 네, 네. 효녀네. 네, 근데 이게 뭐냐? 2004년부터 이 집에 거주한 걸로 확인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18억 원이면 되게 놀라운 상황이에요. 2004년이요? 네, 네. 20년 됐는데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네?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모친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집에 어머님 집에 본인이 18억을 내고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착하다. 효녀인가요? 효녀다 진짜. 이 효녀 차관으로 가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엄마가 이제 뭐 이쪽으로 돈을 주려고 할 텐데 본인이 18억 내고 들어갔다 이런 주장이에요. 돈 주고받은 건 내역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8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었고 그 당시에도 네. 강남 아파트를 여러 채 살 수 있었던 그렇죠, 만큼 그렇죠. 큰 예. 돈이었는데 그 돈을 주고 전세로 들어가서 같이 산다? 너무 시세가 너무 다르다. 그거 문제 하나가 있고 그럼 그 18억을 부모님이 받았으면 그 돈을 어디다 썼겠느냐? 뭐 있어야 될 건 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했든 예금으로 넣었든. 근데 그 부모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던. 야, 너무 큰 돈을 말하다 보니까 약간 버벅대네요. 18억을 냈다. 네. 엄마가 그걸 받았는데 어디에다 쓴지는 모르고 네. 어, 예금에도 흔적은 없고 뭐. 줬다는 뭐 통장 기록 같은 건 있나?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뭐 거래가 있었던 게 맞는지, 네. 뭐 이제 변칙증의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논문을 냈는데 48% 정도가 겹쳤다, 뭐 이런 의혹들이 줄줄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까? 상황입니다. 네. 네. 전세금 네네. 비싸게 설정하는 게 일부 의혹입니다. 저는 이 효녀에게 의혹 제기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네네. 일부 의혹은 이제 나중에 이 소유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라든지 아니 부채 같은 게 걸려 있을 때 뭐 담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전세금 설정 얼마 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집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전세금은 지킬 그렇죠. 수 있다. 18억만큼은 이제 지킬 네. 수 있다는 거니까 아유 이런 이유까지 제기하는 건 뭐 불손하네요. 불손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중간에 잠깐 뭐 방송 송출상에 저희 유튜브 송출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좀 찾아주시고요. 잠시 후에 용봉 브라더스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잘 살펴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